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꽃 어떻습니까? 하얗게 소금을 뿌린 듯이 그렇게 보입니까? 예, 봉평에 있는 메밀꽃입니다. 9월에 봉평에 가면은 메밀꽃이 이렇게 가득 피어 있을 뿐 아니라 봉평 전체가 이호석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자, 한 작가가 지금의 봉평을 먹여 살린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럴 정도로 봉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인데요. 자, 여기에 그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메밀꽃 밭이죠. 자, 바로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학 작품에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옥천에 가면 향수의 시인 정지용 시인이 있고요. 벌교에 가면 태백산맥의 조정래 선생님이 있고요. 평사리에 가면 토지의 박경리 선생님이 있습니다. 강진에 가면은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김영랑 시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가보면은 완전히 이런 작가의 이름을 딴, 또 작품을 딴 그런 어떤 상점들도 많고요. 이 지역의 도시 전체가 이 작가들의 이름과 작가들의 작품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자, 이효석이 메밀꽃이 하얗게 핀 강원도 봉평의 달밤을 배경으로 장돌뱅이들의 삶과 애환을 보여주는 소설이 있어서 산골마을 봉평에는 꽃이 핍니다. 자,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바로 봉평의 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9월쯤 봉평 메밀꽃 축제 할 무렵에 한번 가보면 이걸 확실히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보죠. 왼손잡이인 장돌뱅이 허생호는 조선들과 함께 들어간 술집에서 동이가 충주집과 농탕 치는 장면을 본다. 나이가 좀 많은 장돌뱅이들이고요. 동이는 어린 장돌뱅이인데 충주집은 주모지 않습니까? 그 어린 주모가 농탕 치는다 희롱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장면을 보고 나중에 허생원이 좀 화가 납니다. 자, 허생원은 나귀와 함께 장돌뱅이 생활을 하고요. 성씨 처녀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성씨 처녀가 작품에서 동의의 엄마일 가능성이 많이 나타나죠. 조선달은 허생원의 추억을 장단을 맞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의는 순수한 장돌뱅이로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고 허생원의 아들일 가능성이 드러납니다. 허생원이 동의를 야단친 후 왠지 미안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있는데 동의가 허생원에게 달려와 아이들이 나귀를 괴롭히고 있다고 알려준다. 자, 허생원이 그런 느낌 들었겠죠. 보니까 아직 어린 것이 여자하고 장난을 치고 있으니까 동의를 좀 우중을 했습니다. 동의가 그렇다고 또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허생원의 나귀를 아이들을 괴롭힌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나귀는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바로 허생원과 같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또 나귀도 딱 한 번 암말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이런 동의에 대한 허생원의 마음은 고마움을 느끼겠죠. 자, 허생원은 달려가서 아이들을 쫓아낸다. 자, 지금 우리 교과서에 제시한 부분은 허생원이 조선달 동의와 함께 메밀꽃이 핀 달밤에 대화장으로 걸어가면서 과거를 형상하며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발단인데요. 허생원, 조선달, 동의가 길을 떠나는 부분입니다.
자,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자, 달밤을 한번 볼까요? 자, 달밤은 오늘도 그날 밤과 같이 달이 떴습니다. 그래, 회상의 매개체가 됩니다. 자, 시간적 배경이죠. 달이 환하게 뜬 밤, 아무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이 무르익을 수 있는 그런 낭만적 분위기죠. 자, 그렇게 됐는지 그 허생원이 성시처녀와의 딱 한 번의 인연을 맺었다는 그 일이죠.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내려 한다. 또라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자주 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이야기는 바로 옛날 성시처녀와 인연을 맺은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렇다고 실정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치미를 떼고 되풀이할 대로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자, 아마 허생원은 그때의 추억을 묻고 사는 거죠. 추억 묻고 사고 또 그리움에 빠져 있습니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자, 옛 일을 떠올리는 허생원이죠. 조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였어였다. 자, 달빛은 보름달이 환하게 뜬 날 여러분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충일한 생명력을 뜻합니다. 이 달빛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그러면서 또 동의를 통해서 성시처녀의 소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달빛은 사랑과 재회의 계기가 됩니다.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다. 자, 가제는 겨우 보름을 각 지났으니까 아직까지도 달이 밝고 환하겠죠. 자, 흐붓이는 흐뭇하고 뿌듯한 느낌으로 자, 아주 분위기가 좋다는 뜻이죠. 자, 이런 분위기니까 허생원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대화까지는 80리의 밤길. 우리 심리가 4km죠. 80리니까 4, 8, 30, 32km. 참, 이렇게 걸어서 장사를 하는 이들의 삶도 참 힘들겠죠. 고개를 둘이나 넘고, 겨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자, 요거는 지금은 산허리에 걸려있는 모습이죠. 나중엔 점점 기울어가 달이 나중에 없어지겠죠. 이건 시간적 배경을 뜻합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자,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아주 고요한 달밤입니다. 자, 고요한 달의 분위기를, 자,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로 표현했죠.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굉장히 또 시각적이죠.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푸르게 젖어들고 있습니다. 사늘이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자, 요 소금을 뿌린 듯이 한번 볼까요? 굉장히 서정적 분위기죠. 또 시각적 심상이고요. 또 듯이는 직유법이 되겠죠. 자,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부터 여기 지경이다까지는 달밤의 모습을 감각적이고 서정적으로 묘사했다. 감각적은 우리가 꼭 시각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자, 이렇게 표현하면은 감각적이 됩니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자, 대궁이는 식물의 줄기를 뜻합니다. 자, 식물의 줄기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매 밖으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이에게 확정이는 안 들렸다. 자, 확정이는 정확하고 틀리지 않게 안 들렸으나, 자, 이거는 결국은 동이는 이 이야기를 정확히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동이는 들을 수 없는 거리. 자, 이렇게, 이런 모습을,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어떠한 관계를 확실히 드러내죠. 치밀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동이는 동이대로 심심하지 않았다. 자, 달밤에 메밀밭을 지나는 허생원 일행입니다.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자, 객주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자, 객주집은 요즘 말로 여관입니다. 그 나그네들에게 옛날에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밤중은 되어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 자, 봉평은 옛날에는 성시 처녀와 인연을 맺은 추억의 공간이고요. 자, 그 둘이 사랑을 맺었으니까 인간의 본원적이고 애욕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봉평은 허생원 일행이 지나는 곳으로 추억을 떠올리고 인간의 혈육에 대한 애정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생원이 또 동이를 만나게 되죠.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아주 낭만적인 그런 배경이 됩니다. 이 메밀꽃, 하얀 메밀꽃은 옛날과 지금,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나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보통 더울 때 나와서 목욕을 할 때는 돌밭에 그냥 벗겠죠. 달이 너무나 밝았어. 자, 이거는 결국 물방앗간에 갔기 때문에 성시처녀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건 전개의 필연성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 때문에 결국은 달밤이면은 그날의 추억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자,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보지. 자, 일색은 미인이란 뜻이고요. 자, 팔자에 있었나 보지는 조선달의 이야기죠. 많이 들었지만은 허생원의 이야기에 지금 장단을 맞추어 주고 있죠.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고소한 자줏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이거 담배 연기죠. 자, 공감각인데, 자, 시각의 후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논팽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단 말이야. 짐작은 되고 있으나 성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인 때였지. 자, 들고 날은 손을 털고 빈 털터리로 낯설. 자,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이죠. 한 집안 일이니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자, 성시 처녀가 운 이유가 바로 걱정 때문이죠. 집안의 어려움을 걱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야 된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우년 처녀가 이쁜가 봅니다.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이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 했어.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자, 우연적이었지만 운명적인 만남이었기에 그 만남을 무섭고도 기막힌 밤으로 표현했습니다.
제천인지로 출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었다. 자, 이거 역시 조선달이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도막은 한 장날부터 다음 장날 사이입니다. 옛날 대략 5일장이죠. 그럼 한 5일 정도 공간이 됩니까? 장파는 소문에 발건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자, 상수는 운명이라고. 뭐 어려운 형편이니까 술집에 팔려갔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겠죠. 제천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꼴은 꽁 먹은 자리야. 흔적도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옛날에 우리 꽁을 먹으면은, 꽁 깃털하고는 장식용으로 쓰죠. 자, 고기는 다 먹는데 뼈까지도 다져가지고 먹었습니다. 옛날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꽁장이라고 해가지고 된장을 섞어서 이렇게 찢어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꽁은 잡아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겠죠.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반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이때부터 성시처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봉평을 더 잊을 수 없겠다는 뜻이죠. 이거는 결국 성시처녀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성시처녀와 인연을 회상하는 허생원입니다. 수 좋았지. 운수 좋았지죠.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용 못난 것들을 새끼놓고, 항용 흔히 늘 못난 것들을 새끼놓고 걱정 들고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지. 우리 부부지간에 결혼했어도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늙음악 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겨와도 하직하려네. 나는 조선달입니다. 조선달은 이 일을 그만두고 이제 정착해서 살겠다 이런 뜻이죠. 대하점에 조그만한 전빵은 요즘 슈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라 해야지. 자, 사시장 늘 걷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오늘 저녁에도 80리, 48이 32km를 걸어가잖아요. 왜 처녀와 만나면 같이나 살까? 자, 이거는 허생원의 이야기죠. 그리움입니다.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자, 의지가 드러나죠. 이 길이나 저 달은 옛날에 그 성시처녀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있는 그런 길과 달이죠. 자, 정착하려는 조선달과 계속하려는 허생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전개인데요. 성시처녀와의 인연을 이야기하는 허생원입니다. 산길을 벗어나니 큰 길로 튀어졌다. 자, 이 공간의 이동이죠. 산길에서 지금 큰 길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공문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길이 이제 넓으니까 한 줄로 쭉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옆으로 써도 되죠. 나귀들은 가로 늘었었다. 자, 지금부터는 동의가 화제의 중심이 됩니다. 총각도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랬다. 중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급골이 되었으니 설계는 서럽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게. 지금 허생원이 동의한테 사과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이제 또 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나 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효심이 드러나죠. 어머니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오면은 또 허생원과의 관계가 좀 더 드러나겠죠. 허생원의 이야기로 실심해한 끝이라 동의의 의존은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자, 실심해하는 근심걱정으로 맥이 빠지고 마음이 어지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아비염이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앞에서 아마 니는 아버지 엄마도 없나 이렇게 혼을 냈겠죠.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이 세상에. 생훈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 웃으니 동이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아비가 없는 아들이 있을 수 없잖아요.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이에요. 제천 촌에서 달도 차지 않는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자, 이 부분이 바로 허생훈의 아이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와야지요. 지내와요. 자, 앞에 부끄러움부터 여기 지내와요까지는 동의의 출생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자,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의입니다.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내렸다. 자, 다시 공간의 이동이죠. 산길에서 큰 길, 또 고개로 이동했습니다.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건하여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다. 지금 이제 고갯길이니까요. 언덕이 험하고 그래 말하기도 힘들겠죠. 대건하여는 힘들고 만만치 않아 이야기가 끊겼습니다. 나귀는 건듯하면 미끄러졌다. 나귀는 바로 허생원이라 했죠. 건듯하면 걸핏하면 미끄러졌다. 뭐 나귀도 이제 늙었으니까 이렇겠죠. 허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자, 나이가 들었음을 깨달았다. 이런 뜻이겠죠. 동이 같은 젊은 척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땀이 등을 한바탕 쭉 씻어 내렸다. 고개 너머는 바로 겨울이었다. 자, 공간의 이동, 산길, 큰길, 고개, 겨울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이 겨울은 또 장애물이 됩니다. 장애물이지만 결국은 동의에게 엎힐 수 있는 그런 또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허생훈과 동의가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장마에 흘러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널다리는 널빤지로 깐 다리, 우리 섭다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봉포에 가면 섭다리가 있는데요. 쌤 블로그에도 아마 섭다리가 있습니다. 고의를 벗어 띠로 등에 얽어먹여 반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러운 걸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고의는 바지죠. 남자의 헛바지를 벗어 그리고 뭐 밑에만 벗고 건너는 거죠. 금방 땀을 흘린 뒤에서나 밤물은 뼈를 찔렀다. 차가웠다는 뜻이죠.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자, 어머니는 한운 수 없이 의부를 얻어가서 술 장사를 시작했죠. 자, 의부를 얻어서 다른 남편을 얻었으니까요. 순탄하지 않는 어머니의 삶이 드러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동의가 돈 벌려고 장돌뱅이가 되었겠죠. 술이 고조해서 의부라고 전망난이에요. 자, 고조는 고조망태죠.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고, 전망난이는 돈이라면 못된 짓까지 하는 사람. 그래, 의부에 대한 동의의 생각이 드러나죠. 철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룬들 편한 날이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채이고 맞고 칼부림을 당하고 하니 집골이 무게서 18살 때부터 집을 뛰어나 이 짓이죠. 자, 이 부분은 동의가 장사꾼이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순탄치 않은 모자의 삶이 나타나죠. 허생원은 더 마음이 아프겠죠. 총각나새로운 무던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나이로는 무던하다, 너그럽고 서두분하다 했더니 동의가 아주 인품은 괜찮은 아이입니다. 그죠? 근데 참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런 뜻이죠.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속물설도 어지간히 샌데다가 발에 채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훌치를 뜻하였다. 훌칠은 한쪽으로 쏠릴 듯 하였다. 나귀와 조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자, 조선들과 거리가 멀어졌죠. 이런 상황이라면 자, 둘만의 대화가 가능한 상태죠. 오친의 진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맹걸도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 들었죠. 자, 봉평에서 허생원과 성시처녀의 사랑이 있었죠. 점점 가까워지죠. 자, 성시처녀와 같은 고향임을 보여주죠. 이를 통해서 허생원의 아들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봉평 그래 그 아비성은 무엇이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잖아요.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 하다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디었다. 이거는 충격을 받았겠죠.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붕덩 빠져버렸다. 허이적거릴수록 몸은 걷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에는 벌써 퍼거나 흘렀었다. 옷째 쫄딱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다.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헷깝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인 몸이라 장정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헷깝게는 가볍게죠. 자, 물에 빠진 허생원을 업고 개울을 건너는 동입니다. 이 개울은 허생원에게는 상당히 고마운 그런 장소가 되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네,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친은 아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이지 자기를 찾기는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죠. 늘 한 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은 어디 계신가? 이거는 재회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이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허생원이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죠.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산다면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자, 가을이 바로 메밀꽃이 필 때죠. 가을에는 가족이 모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죠. 동이 탐탁한 덩어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바로 혈육의 정을 느껴서겠지요. 물을 다 건넜을 때에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업혔으면 또 하였다. 자, 동이에게 정을 느끼는 허생원입니다. 자, 이게 절정인데요.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다가 실족을 했습니다.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요. 하루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요. 성원. 조선달이 바라보며 기어코 웃음이 터졌다. 나귀야. 나귀 생각을 하다 실족을 했어. 변명이죠. 원래 나귀가 암놈을 찾다가 실족을 했습니까? 말을 안 했던가? 적골에 제법 새끼를 넣었단 말이지. 읍내 강남집 피마에게 말일세. 그 나귀도 딱 한번, 허생원도 딱 한번 여자와 사랑을 했는데, 나귀도 딱 한번 암말과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끼를 낳았겠죠.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자, 저 나귀 새끼가 귀엽다는 것은 바로 누가 귀엽다는 거겠습니까? 동이가 귀엽다는 거겠죠.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나귀 새끼도 보러 가는데 지금 자기 새끼는 더 보고 싶겠죠. 표면적으로는 실수에 대한 변명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나귀가 새끼를 얻는 것은 바로 허생원이 아들을 얻는 것과 같은 뜻이겠죠. 나귀가 바로 허생원입니다. 나귀가 허생원이고요. 피임하는 성시처녀고 새끼는 바로 동의와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물에 빠뜨릴 젠 따는 대단한 나귀 새끼야. 자, 이건 나귀 생각에 빠졌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조선달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허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아들일지도 모를 동의가 있어서겠죠. 주막까지 부지런히들 가시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후투 쉬어 훈훈하게 쉬자는 뜻입니다. 나귀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이다. 제천에 누가 있습니까? 동이 엄마가 있죠. 동이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생원도 제천으로 그게 선달의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여기 안 간다 했는데 간다 하니까 의아해서 그 답을 한 겁니다.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 자, 자신의 이해감을 확인하고 싶어서 동이가 자기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싶었겠죠. 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둑신이 같이 눈이 어둡던 어둑신이는 어둑신이 자,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어둑신이라 한답니다. 허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들 왼손잡이가 유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아들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죠. 여러분들 계연이하고 성기가 나오는 김동리 영마 있습니까? 계연이하고 성기 엄마가 자매지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사마이기 때문이죠. 그걸 가지고 증명하듯이 왼손잡이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아들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걸음도 헷갈고 방울 소리가 밤불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청청하게는 맑고 깨끗하게 청각적 심상이죠. 달이 어지간히 기울었다. 달의 위치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자, 이 부분은 만나서 확인을 했다 이런 구체적인 결말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결말을 이끌어내는 것을 여운에 의한 결말이라고 합니다. 또 닫힌 결말이 아니고 열린 결말이 됩니다. 자, 허생원과 동의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말인데요. 동의가 왼손잡이인 것을 보고 아들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래입니다. 단편 소설이고 순수 소설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쓴 소설을 우리 목적 소설이라고 하죠. 성격은 서정적이고 낭만적이고 묘사적입니다. 굉장히 시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적이 됩니다. 낭만적은 환상적이고 꿈 이런 것이 드러나죠. 자, 묘사적은 우리가 시각적 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징을 한번 보죠. 강원도 봉평에서 대화장터로 가는 산길을 배경을 하고 있고요. 인물 간 대화로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술하는 게 아니고 허생원과 선달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의 사건이 드러나고 있죠. 세련된 언어와 시적 분위기 속에서 낭만적 정서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시와 여운을 주는 결말, 즉 열린 결말이죠. 자, 주제는 장돌뱅이 생활의 애환 속에 펼쳐지는 인간 본연의 애정입니다.
자, 이제 활동을 한번 볼까요?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정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 봉평에서 허생원과 성시처녀와의 하룻밤 인연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봉평에서 대화로 가는 길이죠. 동희가 허생원의 아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해보자입니다. 자, 메밀꽃 핌 달밤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과 이를 통해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소금을 뿌린 듯이 하얗게 핀 그런 부분 되겠죠. 자,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하되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부치 흘리고 있었다. 대학까지는 8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겨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달은 지금 긴 사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사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본문에서 해설을 했기 때문에 읽어만 봤습니다. 아주 서정적이고 낭만적이고 또 부드럽고 환상적이죠. 이러한 분위기에서 허생원의 옛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서정적인 분위기하고 그 허생원의 옛 인연과의 연관성을 한번 찾아보자는 뜻이죠. 자, 서정적 분위기는 사건 전개의 필연성을 부여합니다. 딱딱한 내용 분위기라면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허생원의 과거의 추억을 회상케 하고 또 그 추억을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 대화를 읽고 조선달이 작품의 내용을 전개하는 데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조선달은 강산이라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조선달은 왜 나온 거야? 허생원이나 동희와 달리 조선달은 사건의 흐름에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잖아. 나라는 조선달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허생원이 혼자서 달밤에 허공에 대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어서 어색할 뿐만 아니라 소설의 재미가 확연히 줄어들 거야. 자, 강산의 이야기 맞습니까? 나라의 이야기 맞습니까? 강산의 생각도 맞고 나라의 생각도 맞는데 나라의 이야기가 더 근거가 있는 것 같죠. 강산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조선달은 허생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로 등장하는구나. 가끔씩 장단을 맞춰주기도 하면서 말이야. 강산도 착한 아이죠.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자신의 생각을 새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맞아. 허생원은 조선달에게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독자는 조선달과 같은 입장에서 허생원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지. 자, 조선달이 읽어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설에서 인물 설정이 중요하구나. 우리 작가가 참 대단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인물 설정하고 또 그렇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작가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 조선달의 역할은 독자가 허생원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친구 이야기처럼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설에서 인물들의 역할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죠. 이것을 누가 만듭니까? 바로 작가가 만들죠. 그 소설가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효석 작가의 그 메밀꽃 필 무렵을 한번 봤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전국 어디서나 이 봉평에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봉평에서 큰 축제가 열리는데요. 바로 이효석 문화재 봉평 메밀꽃 축제입니다. 거기 가서 메밀꽃 한번 보고요. 또 그 막국수도 한번 먹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은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문학여행으로서 가볼 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국어 공부는 무엇보다 복습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책을 여러 번 좀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한번 강의를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 더 확실하게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고맙습니다.